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깊은 산골짜기 운곡 마을에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닿지 않는 평화로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의 소식조차 바람결에 희미하게 들려올 뿐인 이곳은 아침이면 산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산자락에 기대어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만 거두며 감사할 줄 아는 순박한 마음씨를 지닌 이들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이곳에서 시간은 도시의 분주함과는 달리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외딴 언덕배기에는 낙지만 정갈한 초가집 한 채가 주인을 닮은 모습으로 다소곳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색이 바랜 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나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하게 쓸려 있어 사는 사람의 성품을 짐작게 했습니다. 흙과 돌을 섞어 쌓아 올린 담장은 낮아서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지만 오히려 그 낮은 담장이 세상과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과 하나 되려는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고 앞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서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송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독 말이 없고 조용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출 무렵이면 어김없이 송노인의 방에서는 기침 소리와 함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늙은 몸을 일으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마당으로 나와 밤새 내려앉은 이슬을 밟으며 깊게 심호흡을 하곤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면 그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며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송노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외양간에 있는 늙은 황소의 여물을 챙겨주는 것이었는데 이 황소는 노인에게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범범아, 잘 잤느냐? 오늘도 날이 참으로 좋구나. 송노인은 거친 손길로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황소 또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듯 큰 눈망울을 껌벅이며 음매하고 낮게 울어 화답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물을 소에게 먹이며 송노인은 소의 털에 묻은 지푸라기를 떼어내주기도 하고 간밤에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살피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이 늙은 소와 노인의 교감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깔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송노인은 쟁기와 농기구를 챙겨 들고 황소 범범이를 앞세워 밭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늘 일정하고 차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밭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송노인은 이미 밭고랑을 몇 줄이나 갈아놓은 상태였는데 그의 밭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풍경과 저 멀리 굽이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땀을 식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에게도 눈길을 주며 자연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감상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삶을 관조하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송노인의 밭은 돌이 많고 척박하여 농사짓기에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었으나 그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 덕분에
해가 갈수록 기름진 옥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흙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아보고 손으로 비벼보며 땅의 상태를 살폈는데 이는 농사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땀을 흘린 만큼 돌려주는 법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는 쟁기에 소를 메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랴, 저, 익숙한 구령에 맞춰 황소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굳어있던 땅이 갈라지며 구수한 흙냄새가 진동했고 노인은 쟁기를 꽉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땅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밭을 가는 송 노인의 모습은 마치 돌을 닦는 수행자처럼 진지하고 엄숙해 보였는데 그는 삐뚤어짐 없이 곧게 밭고랑을 만드는 것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쟁기질이 서툴면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나중에 김을 매거나 수확할 때도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그는 한 고랑 한 고랑을 정성을 다해 갈아나갔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는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이나 과거의 괴로운 기억들도 밭을 갈다 보면 흙 속에 파묻혀 사라지는 듯했고 오로지 현재의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만이 그에게 진실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노인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이 많았는데 그가 어디서 왔으며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는 낡은 옷차림에 책 보따리 하나만을 메고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우수가 서려 있었다고 마을 노인들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송 노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의 과묵한 성품을 알기에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거나 이웃의 편지를 대신 읽어주는 것을 보며 그가 예사 농사꾼은 아닐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송 노인은 밭두렁에 앉아 싸온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요기를 했는데 반찬이라고는 풋고추 몇 개와 김치가 전부였지만 그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탁 트인 산 아래 풍경을 반찬 삼아 먹는 밥맛은 꿀맛과도 같았고 땀 흘린 뒤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은 온몸의 갈증을 씻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곁에서 쉬고 있는 황소에게 콩깍지나 채소 잎을 던져주며 챙겼고 가끔 나라와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는 새들을 보며 빙글에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 소박하고 평화로운 점심시간이야말로 송노인이 가장 사랑하는 하루의 일부분이었으며 그는 이 고요함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최서방이 지게를 지고 지나가다가 밭을 갈고 있는 송노인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참으로 정정하십니다. 올해 농사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그려. 최서방의 덕담에 송노인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허리를 펴며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자연이 도와주어야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때맞춰 씨 뿌리고 김매주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언제나 겸손했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송노인의 그런 점을 좋아했고 때때로 농사일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송노인은 농사일 외에는 마을 대소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만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리가 끊어지면 묵묵히 돌을 날라 다리를 고치고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하면 자신의 밭에 댈 물을 이웃논으로 돌려주는 등 그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 감사를 표하려 하면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없는 성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
그저 이름 없는 촌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햇살이 따가워지면 밭일은 더욱 고되졌지만 송 노인은 꾀를 부리거나 쉬엄쉬엄하는 법이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나갔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도 그는 쟁기를 놓지 않았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황소를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꾸나. 이 고랑만 넘기면 쉴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소에 대한 연민과 동지애가 담겨 있었고 황소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힘겨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끝까지 발을 내디뎠습니다. 밭고랑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송 노인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차올랐고 정직하게 땀 흘려 얻는 결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송 노인이 이토록 농사일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만은 아니었는데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행위를 통해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번뇌를 씻어내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권력에 대한 미련,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 등 그를 괴롭혔던 수많은 감정들이 밭을 갈면서 하나씩 정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흙은 그에게 스승이자 치유자였으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으로 나갔고 흙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의 영혼을 맑게 닦아나갔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서산마루에 붉은 노을이 걸리면 송노인은 비로소 일손을 놓고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밭고랑 사이에 널려있는 농기구들을 정리하고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황소의 등을 집단으로 닦아주며 하루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덕분에 일을 많이 했구나. 노인의 칭찬에 황소는 긴 꼬리를 흔들며 기분 좋은 듯 콧김을 뿜어댔습니다. 노인은 밭을 떠나기 전 자신이 갈아놓은 밭을 한 번 더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면 송노인은 묘한 안도감과 함께 고독감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정겨운 풍경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는 지금의 조용한 삶이 자신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그는 마루 밑에 놓인 집신을 털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따뜻해지면 그는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송노인은 호롱불 아래 앉아 낡은 책을 펼쳐들고 글을 읽거나 붓을 들어 난을 치곤 했는데 이는 그가 유일하게 즐기는 사치이자 취미였습니다. 글을 읽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윽하여 마치 오래된 검은고 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붓끝에서 피어나는 난초 그림은 고결하고 기품이 있어 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쓴 글이나 그림을 남에게 보여주는 법이 없었고 다 쓰고 나면 종이를 태워 없애거나 물로 씻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그의 철저한 자기 관리이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깊은 밤 산짐승 우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오는 고요한 시각. 송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과 은은하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며 그는 우주의 광활함과 인간 존재의 미약함을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그저 제 자리에서 묵묵히 빛나다 사라지는 것이 순리인 것을 그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이대로 조용히 잊혀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송노인의 바람과는 달리 운곡마을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예민한 감각을 지닌 송노인은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미세한 긴장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요란하다거나 숲속 짐승들이 마을 가까이 내려와 서성이는 등 평소와는 다른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그저 계절이 바뀌려는 징조일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밭으로 나가는 길에 송 노인은 마을 어귀에 모여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다가가 보니 낯선 행색을 한 장사꾼 몇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높은 분들이 사냥을 하러 이 근처까지 내려온다더군요. 호랑이를 잡겠다고 군사들까지 대동하고 말입니다. 장사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수근거렸지만 송노인은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성의 높은 분들이라는 말은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송노인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여 밭으로 향했지만 쟁기질을 하는 내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흙을 뒤집는 쟁기날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고 평소보다 거칠어진 소의 숨소리마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기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산등성이 너머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길을 정비하고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검문하는 등 부산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촌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높은 분이 지나가실 때 절대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사람들은 잔뜩 긴장하여 몸을 사렸습니다. 송노인은 이러한 소동을 피해 더욱 깊은 산속밭으로 들어가 숨죽여 지냈지만 다가오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주변을 조망하기 좋았지만 반대로 외부인의 눈에 띄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송노인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지만 그는 서둘러 쟁기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몸을 고단하게 하여 잡념을 없애려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둥둥둥 하는 북소리와 함께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던 운곡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송노인은 잠시 쟁기를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어렸습니다. 산천 초목이 두려움에 떨 만큼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고요했던 운곡마을의 아침을 뒤흔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평생 산골에서만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 선두에 선 기수들이 든 오색 찬란한 깃발은 바람에 펄럭이며 위압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의 창검은 아침 햇살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번뜩였고 그들이 내뿜는 기세는 숲속의 맹수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 만큼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길가로 나와 납작 엎드렸는데 그들의 등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감히 고개를 들어 행렬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황금빛 장식으로 치장된 거대한 가마가 위엄있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주위로는 날쌘 호위무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 가마 안에 탄 인물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왕의 사냥 행차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함과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무사들의 발소리가 섞여 만들어내는 소음은 평화롭던 계곡의 물소리와 새소리를 순식간에 집어삼켜 버렸고 마을은 온통 긴장과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혹여나 마을 사람 중에 실수하는 자가 있어 화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이 거대한 소란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언덕 위밭에서 일하던 송노인만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묵묵히 쟁기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지만 그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오로지 눈앞의 흙과 소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황소 범범이가 낯선 소음에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불안해하자 송노인은 고삐를 단단히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소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저들은 저들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법이다. 놀라지 말고 가던 길을 가자꾸나.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 담겨 있었지만 고삐를 잡은 손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서 말을 타고 길을 트던 호위대장은 매서운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 언덕이 밭에서 움직이는 작은 점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모두가 땅에 엎드려 왕을 경배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모습은 그의 심기를 몹시 거스르는 불경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호위 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 고삐를 잡아채 멈춰 섰고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송노인을 향해 꽂혔습니다. 저 무지한 촌부가 감히 주상 전하의 행차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니.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호통은 우렁차게 울려 퍼져 주변에 있던 병사들까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위대장의 호통 소리가 산을 울렸지만 송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밭고랑을 파나갔는데 이는 그가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농사꾼으로서의 자존심과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농사란 하늘이 정해준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중차대한 일이었기에 왕의 행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쟁기를 멈출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일부러 굽신거리지 않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송노인의 태도는 호위 대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산 아래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호위 대장은 말머리를 돌려 송노인이 있는 언덕길을 향해 거칠게 말을 몰기 시작했는데 그의 뒤를 따라 부관과 병사 몇 명이 무기를 들고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고 최서방은 송노인이 걱정되어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병사의 눈초리에 놀라 다시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저 고지식한 어르신이 기어이 사달을 내시는구나. 저 성미 고약한 무관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은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송노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호위 대장이 밭둑에 도착하자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송노인의 시야를 가렸고 거친 말씀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려왔지만 노인은 여전히 쟁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호위 대장은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천한 농투성이 주제에 지존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무릎을 꿇지 않고 멋을 하는 게냐? 네 목이 10개라도 되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움켜쥔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도 창을 겨누며 송노인을 포위했고 금방이라도 노인을 끌어내려 칠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제야 송노인은 천천히 쟁기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호위 대장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두려움 없이 맑고 고요하여 오히려 호위 대장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으며
송노인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농사꾼에게는 밭을 가는 때가 왕명을 받는 시간보다 중한 법입니다. 지금 이 밭을 갈지 않으면 때를 놓쳐 곡식을 얻을 수 없으니 나라님도 백성이 굶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의 말은 틀린 곳이 하나 없었으나 왕의 권위를 하늘처럼 여기는 호위대장의 귀에는 핑계와 오만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송노인의 대담한 대답에 호위대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성큼성큼 바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갈아놓은 부드러운 흙이 그의 군화발에 지시겨졌고 애써 만들어 놓은 밭고랑이 무참히 망가지는 것을 본 송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감히 왕의 호위대장 앞에서 혀를 눌리다니. 호위대장은 송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노인은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살짝 비켜서며 소의 고삐를 당겨 소가 놀라지 않도록 진정시켰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벌 기어 가다시피 하여 언덕 아래까지 다가와 애원했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노인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라 그렇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겁에 질린 마을 안악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호위대장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 늙은 농부를 본보기로 삼아 처벌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송노인은 촌장이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호위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관께서는 칼을 써서 나라를 지키시지만 저는 쟁기를 써서 백성을 먹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충아니겠습니까? 제 밭을 망치지 마시고 부디 길을 가십시오. 노인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그 기품은 초라한 옷차림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은 송노인의 태도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꿀려라. 그리고 저 소와 쟁기도 모조리 압수하여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송노인을 애워쌌고 황소 범범이는 주인에게 닥친 위협을 감지하고 거칠게 몸부림치며 음매해 하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잘 갈아놓은 흙 위로 병사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히며 농부의 땀방울을 짓밟았습니다. 병사들에게 붙들린 송노인은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망가진 밭과 겁에 질린 소에게 머물러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병사 하나가 노인의 무릎을 억지로 꿀리려 발로 걷어찼지만 노인은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며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무릎은 하늘과 땅, 그리고 부모님께만 꿇는 것이다. 힘으로 내 육신을 꺾을 수는 있어도 내 마음까지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인의 서슬퍼런 일갈에 병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호위대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산 아래 길가에 멈춰서 있던 화려한 가마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비단신을 신은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가마 안에서 바깥의 소란을 듣고 있던 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젊은 왕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눈빛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스러운가? 왕의 나직하지만 위엄 있는 목소리가 호위무사들에게 전달되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호위대장과 병사들은 하던 짓을 멈추고 밭두렁에서 황급히 왕이 있는 쪽을 향해 예를 갖추었습니다. 왕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땅에 머리를 박았고 송노인을 둘러싸고 있던 병사들도 길을 터주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송노인만은
여전히 밭 한가운데 서서 멀리서 걸어오는 왕의 모습을 무심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호위대장이 있는 언덕 위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호위무사들이 왕의 앞길을 막으며 만류했습니다. 전하, 위험하옵니다. 저곳은 길이 험하고 불경한 자가 있어 옥체를 상하게 할까 저어대옵니다.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물리치며 계속해서 언덕을 올랐습니다. 호위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왕에게 달려내려가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저 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이가 있어 전하의 행차를 모독하고 있기에 소신이 군율로 다스리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호위대장은 송노인을 미치광이로 몰아 자신의 과잉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왕은 대장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시선을 오로지 언덕 위 노인에게 고정시켰습니다. 왕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떤 익숙한 느낌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덕을 오르는 왕의 옷자락이 흙먼지에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내관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왕의 눈에는 노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 꼿꼿한 자세와 깊은 눈매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왕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격동이 일어났고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분이 이런 산골에 계실 리가. 왕은 마음속으로 의심을 거듭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밭에 남아있던 송노인은 다가오는 왕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사태가 예사롭지 않게 흘러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왕이 밭두렁 가까이 다가오자 노인은 쥐고 있던 쟁기 손잡이를 천천히 놓으며 소를 쓰다듬었습니다. 범범아, 잠시만 기다려라. 손님이 오셨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으나 늙은 황소는 주인의 긴장을 느꼈는지 꼬리를 흔들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왕이 드디어 밭 가장자리에 도착하여 밭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흙 묻은 신발과 옷자락을 본 호위대장이 기겁을 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하, 이곳은 똥거름 냄새가 진동하고 흙투성이인 천한 곳입니다. 어찌 지존께서 발을 들이려 하십니까? 저놈을 끌어내려 문초하겠나이다. 호위대장의 충정 어린 그러나 눈치 없는 외침에 왕은 차갑게 그를 일별하며 말했습니다. 물러가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왕의 단호한 명령에 호위대장은 입을 다물고 길을 비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밭고랑을 넘어 송노인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서재에서 보았던 스승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 했으나 목이 메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호위무사들과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면을 지켜보았고 세상에는 오직 왕과 노인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황소만이 존재하는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송노인은 왕을 빤히 바라보더니 예의를 갖추기보다는 덤덤한 말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분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밭까지 오셨습니까? 흙먼지가 옷을 버리니어서 내려가시지요. 그의 말투는 왕에게 하는 것이라기엔 너무나 하대하는 듯했고 신하가 왕을 대하는 법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호위대장은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칼을 뽑으려 했으나 왕이 손을 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노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소리는 조금 쉬고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특유의 온화함과 엄격함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가르쳐 주던 스승의 목소리, 궁궐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당부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호위무사들은 왕의 표정 변화에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흙투성이 밭바닥에 비단 골룡포가 닿는 것을 개의치 않고 왕은 노인을 향해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를 본 호위대장과 병사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같은 왕이 일개 촌로 앞에서, 그것도 똥오줌 냄새 나는 밭고랑에서 무릎을 꿇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호위대장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왕의 무릎은 이미 차가운 땅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왕의 시선은 송 노인의 낡은 집신에 머물렀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녕 스승님이시옵니까? 불초소자, 이제야 스승님을 뵙습니다. 왕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을 적셨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송노인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어린 듯 했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고 대신 알 수 없는 묵직한 감동이 밭고랑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고 밭을 갈던 쟁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이 기막힌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절을 올리는 그 순간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던 운곡마을의 산자락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산새들마저 지저김을 멈춘 채 이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호통을 치던 호위대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쥐고 있던 칼자루가 손바닥의 땀으로 미끄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일개 농부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평생 무인으로 살아온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창끝을 바닥으로 내렸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의 무릎이 닿은 밭고랑의 흙은 검고 투박했으나 왕은 그 더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오자 그제야 송노인은 잡고 있던 쟁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왕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표정에는 당혹감보다는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서려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흙 묻은 거친 손을 들어 왕의 어깨를 감싸 쥐려다 멈칫했으나 이내 조심스럽게 왕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전하, 일어나십시오. 이곳은 전하께서 무릎을 꿇으실 곳이 아니옵니다. 이 늙은이가 무엇이라고 지존의 옥체를 흙바닥에 두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쉽게 일어나려 하지 않고 고개를 든 채 노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왕의 눈동자에는 지난 세월 동안 스승을 그리워했던 사무친 정과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스승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궁궐의 그 높은 담장 안에서 소자가 얼마나 스승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홀로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왕의 절절한 고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호위무사들은 그제야 이 노인이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왕의 어린 시절을 이끌어준 스승이었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송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농사일로 인해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지만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왕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전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그릇이 작아 궁궐의 탁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곁에 있는 것보다는 전하께서 스스로 홀로 서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노인의 말은 겸손했으나 그 이면에는 권력의 암투와 비정한 정치 세계에 대한 환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사랑했기에 자신이 떠남으로써 왕이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성군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호위대장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닫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스승, 그것도 왕이 직접 무릎을 꿇을 정도로 존경하는 분에게 칼을 겨누고 하대를 했으니 이는 삼족을 멸해도 할 말이 없는 대죄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땅에 머리를 박고 죽여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왕과 스승의 재회 분위기를 깰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 역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노인을 위협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와 후회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송 노인은 왕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골룡포를 털어주었습니다. 전하, 옷이 많이 상했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왕의 옷은 비단보다 땀으로 젖어야 한다고 가르쳤으나 흙바닥에 뒹구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농담 섞인 핀잔의 왕은 울다가 웃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스승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뼈에 사무쳐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셨지요. 오늘 제가 흘린 눈물과 무릎에 묻은 흙이 저에게는 금관보다 더 값진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왕의 대답은 성숙했고 송노인은 그런 제자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저 송노인이 왕의 스승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우리가 신선 같은 분을 몰라보고 그저 밭 가는 노인으로만 알았구먼. 최서방, 자네는 평소에 송노인과 가깝게 지냈으니 복받은 걸세. 촌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을에 큰 화가 닥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을에 귀한 인연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두려움은 곧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송노인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고매한 인품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 진정되자 송노인은 호위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위대장은 노인의 시선이 닿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태산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호위대장의 비굴한 태도에 왕은 미간을 찌푸리며 노여운 기색을 보였으나 송노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 왕을 말렸습니다. 전하, 저 무관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낯선 이가 왕의 행차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다만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거칠었을 뿐이니 깨우쳐주면 될 일입니다. 송노인은 호위대장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장군, 일어나시오. 칼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힘없는 농부를 위협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밭을 갈 때 쟁기를 곧게 잡지 않으면 고랑이 삐뚤어지듯 장군이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 칼날이 도리어 자신을 해치게 될 것이요. 노인의 말은 따끔한 질책이었으나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를 조아렸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어르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무인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왕은 송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밭일은 그만두시고 저와 함께 도성으로 가시지요. 제가 스승님을 위해 편안한 거처를 마련하고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조정에는 스승님 같은 현자가 필요합니다. 왕의 간곡한 청이었지만 송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밭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 밭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갈아놓은 고랑입니다. 제가 떠나면 저 밭은 누가 돌보고 제 손은 누가 먹이겠습니까?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제가 자리를 비우면 잡초만 무성해질 것입니다. 조정에도 훌륭한 신하들이 많으니 저는 이곳에서 흙과 더불어 사는 것이 제 분수에 맞습니다. 왕은 스승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묻고 싶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의 애타는 눈빛에 송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앉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비단 방석도 없고 화려한 정자도 없으니 저기 밭두렁에 앉아 보리수 한 그릇 나누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노인의 말에 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궁궐의 산해진 미보다 스승님이 주시는 물 한 그릇이 더 그립습니다. 송노인은 밭둑에 있는 큰 감나무 아래로 왕을 안내했습니다.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그곳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히기에 제격이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왕이 앉을 자리에 비단 천을 깔려 했으나 왕은 손사래를 치며 그냥 맨 땅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흙냄새가 참으로 좋구나. 궁궐에서는 맡을 수 없는 생명의 냄새야. 왕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다리를 뻗었고 송노인도 그 곁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늙은 황소 범범이는 나무에 매인 채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주전자에 담아온 시원한 물을 표주박에 따라 왕에게 건넸습니다. 갈증이 나셨을 텐데 한 모금 드십시오. 이 산속 옹달샘에서 길어온 물이라 맛이 달고 시원할 것입니다. 왕은 표주박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청량함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캬, 정말 시원하군요. 어떤 명차보다도 훌륭합니다. 왕과 스승은 마주보고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군신 관계가 아닌 다정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보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호위무사들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왕은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사실 저는 요즘 정사가 두렵습니다. 신하들은 당파로 나뉘어 싸우기 바쁘고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제가 과연 좋은 왕이 될 수 있을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왕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송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왕을 응시했습니다. 전하, 밭을 갈다 보면 큰 돌부리에 쟁기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쟁기가 부러지고 피해서만 가면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돌을 캐내고 흙을 고르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밭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정치도 농사와 같습니다. 잡초를 뽑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을 믿는 마음입니다. 백성은 씨앗과 같아서 왕이 정성으로 돌보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보답할 것입니다. 신하들의 목소리보다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성군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송노인의 가르침은 평범한 비유였으나 왕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촌장과 안악들이 음식을 이고 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점심상을 차려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궁중 요리는 아니었지만
갓 지은 밥과 산나물, 그리고 닭백숙 등 시골 인심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호위대장이 막으려 했으나 왕은 흔쾌히 그들을 맞이하라고 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어찌 물리치겠는가. 모두 함께 나누어 먹자. 왕의 파격적인 제안에 밭두렁은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송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왕을 소개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옛 제자이자 이 나라의 어버이시다. 어려워하지 말고 편히 대하거라.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왕은 그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라주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호위무사들도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환대에 점차 마음을 열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밭두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이 풍경은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왕은 송노인이 직접 키운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맵지만 답니다. 스승님의 삶이 이 고추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매운맛을 다 보셨지만 그 끝맛은 이토록 달고 구수하니 말입니다. 왕의 비유에 송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전하께서도 농담이 많이 느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흙 파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이 밭에서 땀 흘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노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고 그 모습에서 왕은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호위대장이 조심스럽게 출발을 재촉했습니다. 전하,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셔야 합니다. 밤길이 위험하옵니다. 왕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왕이 작별 인사를 건네자 송노인은 다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전하, 부디 강건하시고 만백성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바람결에 들려오는 전하의 선정 소식을 기다리며 밭을 갈겠습니다. 왕은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송노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흙 묻은 옷을 입고 밭두렁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신하보다 더 위엄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쟁기질하듯 정성을 다해 나라를 돌보리라.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왕은 떠나갔습니다. 흙먼지 속에 멀어지는 행렬을 보며 송노인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렬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꾼 듯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송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쟁기를 잡았습니다. 범범아, 많이 쉬었지. 해지기 전에 남은 밭을 마저 갈짰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황소는 익숙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밭을 가는 노인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거인이 밭을 덮어주는 듯 웅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는 듯 노인의 쟁기질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묵직하게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왕의 행렬이 남기고 간 흙먼지가 산바람에 실려 완전히 사라지고 요란했던 말발굽 소리의 여운마저 계곡 물소리에 묻혀 희미해질 무렵 운곡 마을에는 다시금 태고의 정적과도 같은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왕이 오기 전에 평범했던 고요와는 결이 사뭇 달랐는데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어난 거대한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밭두렁에 멍하니 서서 멀어져 간 왕의 행렬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마치 꿈에서 덜 깬 듯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감히 입을 열어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산골짜기를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들에게 전설 속에서나 듣던 임금님을 눈앞에서 뵙고 게다가 그 임금님이 자신들의 이웃인
송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다는 사실은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송노인은 사람들이 넋을 잃고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며 다시 쟁기를 잡고 묵묵히 밭고랑을 파나갔습니다. 이랴, 범범아, 해가 서산에 걸렸으니 서둘러야겠다. 오늘 할 몫은 마저 끝내야지.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고 그 어떤 흥분이나 들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마치 지나가는 구름이나 스치는 바람처럼 여기는 듯 했는데 이는 그가 세상의 명예나 권력보다 흙과 땀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의 행동이었습니다. 황소 또한 주인의 평온한 기운을 느꼈는지 아까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느릿하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흙을 갈아엎으며 주인의 뜻을 따랐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밭둑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태도는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편하게 송영감이라고 불렀던 그였지만 이제는 감히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져 헛기침만 몇 번 할 뿐이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아니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저희가 그동안 귀한 분을 몰라 뵙고 너무 하대하였습니다.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촌장이 땅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머리를 조아리자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와 밭둑 아래에서 송구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송 노인에게 함부로 대했던 일은 없는지 기억을 더듬으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송 노인은 하던 쟁기질을 멈추고 밭둑으로 걸어 나와 촌장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촌장님, 이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대감이라니요. 저는 그저 이 마을에서 밭 갈고 소 키우는 송가일 뿐입니다. 어제도 농사꾼이었고 오늘도 농사꾼이며 내일도 변함없이 농사꾼일 것입니다.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께서 다녀가셨다고 해서 제 신분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흙이 금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웃사촌 아닙니까? 제발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러시면 제가 이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송노인의 간곡한 부탁에 촌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경외심 가득한 눈빛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쭈뼛거리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왕의 스승님이셨다면서요. 어찌 그런 사실을 숨기고 이 험한 산골에서 고생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알았더라면 맛있는 반찬이라도 더 챙겨드렸을 텐데. 최서방네 안사람이 울먹이며 말하자 송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이라니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궁궐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벼슬이 높다고 해서 배가 더 부른 것도 아니고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해서 잠이 더 잘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신 김치와 된장이 수라상보다 맛있었고 여러분의 투박한 정이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노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엄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송노인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어려워할까봐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해가 지기 전에 이 밭을 다 갈아야 하는데 촌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혼자 하려니 힘에 부치는군요. 평소라면 혼자서도 거뜬히 해냈을 일이었지만 그는 촌장에게 도움을 청함으로써 거리감을 좁히려 했습니다. 촌장은 아이고 돕다마다요. 제가 쟁기를 잡을 테니 어르신은 소고비만 잡아주십시오. 라며 덥석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저도 돕겠습니다. 하며 너도 나도 밭으로 들어와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지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왕의 스승과 함께 밭일을 한다는 사실에 그들은 묘한 자부심을 느끼며 땀을 흘렸습니다. 해질녘의 밭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노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영차 하는 구령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왕의 행차로 인해 망가졌던 밭고랑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금세 복구되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반듯하고 정갈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송노인은 땀 흘리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며 왕이 다스려야 할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권력의 정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이 마무리될 즈음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장관을 이루었고 산그늘이 마을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송노인은 황소 범범이의 멍에를 풀어주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 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셔서 저녁 드셔야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송노인의 집 마당에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송노인도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럼 우리 집 마당에서 땀이나 식히고 가시지요. 시원한 냉수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라며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송노인의 집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촌장은 아까 호위대장이 벌벌 떨던 모습을 흉내내며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세 등등하던 양반이 어르신 말씀 한마디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하더구먼. 내 평생 그렇게 통쾌한 구경은 처음일세. 최서방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왕께서 어르신께 무릎 꿇으실 때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네. 하지만 어르신께서 왕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독여 주시는 모습은 정말 뭐랄까 친할아버지 같으셨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본 장면을 이야기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송노인은 부엌에서 시원한 오미자차를 내와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붉은 빛깔의 차가 담긴 사발이 사람들 손에 쥐어지자 달콤하고 새콤한 향기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왕이나 장군이나 갑옷을 벗고 나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슬프면 우는 것이지요.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송노인은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의 스승이었다는 것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 날씨가 맑아서 고추를 잘 말리는 것입니다. 그의 소박한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달이 떠올랐고 달빛이 송노인의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가운데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왕께서 다시 모시러 오면 어쩌실 겁니까? 도성에 가면 큰 집도 받고 하인도 부리며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요. 송노인은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편안함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내 손으로 일구지 않은 밥상은 맛이 없고 내 발로 걷지 않는 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아침에 소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송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송노인을 그저 힘없는 독거노인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그가 자신들을 이토록 아껴준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르신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지 마시고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맞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송노인은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누군가 장구를 가져와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흥겨운 장단에 맞춰 마을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고, 송노인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춤사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학이 날개를 펴는 듯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왕의 행차로 인해 얼어붙었던 마을의 공기는 흥겨운 춤과 노래로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는 신분과 격식을 넘어선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짓밟고 간 밭의 상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치유되었고, 공포와 긴장은 따뜻한 정으로 바뀌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서야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르신,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전보다 훨씬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대문 밖까지 나와 사람들을 배웅했습니다. 멀어지는 횃불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고도 특별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왕과의 재회는 가슴 벅찬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웃들과 나눈 이 따뜻한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남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된 송노인은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멍석을 말고 찻잔을 씻으며 그는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붓을 들어 오늘의 일을 짧은 글로 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를 펴놓고 먹을 갈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에 담았으니 글로 남길 필요가 없지. 오늘의 일은 흙과 바람만이 기억하면 그만이다. 그는 왕이 남기고 간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우기로 했습니다. 송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황소 범범이는 여물을 되새김질하며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범범아, 오늘 많이 놀랐지? 그래도 네가 의젓하게 버텨주어 고맙구나.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네가 나보다 낫다. 노인은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소는 음매하고 작게 울어 주인의 인사에 답했습니다. 노인은 소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은 결국 이 소의 눈처럼 맑고 고요한 곳으로 돌아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온 송노인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무사히 환궁하기를, 그리고 부디 백성을 위한 좋은 정치를 펼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하, 부디 잊지 마십시오. 왕자의 높이는 백성의 눈높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는 쟁기를 끄는 소의 어깨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인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멀리 도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스승으로서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어느 집 아기의 울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이 소리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정겹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송노인은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호롱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흙냄새 배인 이불의 감촉이 그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호위대장의 당황하던 얼굴, 눈물 흘리던 왕의 모습, 그리고 흥겨워하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콩밭에 김을 매야겠구나.
비가 오기 전에 서둘러야지. 왕의 스승이라는 거창한 과거보다 내일 해야 할 농사일을 걱정하는 현재의 자신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서히 꿈나라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송노인은 다시 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도 함께였습니다. 왕은 골룡포 대신 무명옷을 입고 송노인과 나란히 서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쟁기질에 거친 땅은 옥토로 변했고 그곳에서는 황금빛 곡식이 물결치듯 자라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곡식을 배불리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세상에는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송노인이 평생 꿈꿔왔던 대동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의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왕의 어깨를 두드렸고 왕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곡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산과 들도 숨을 죽인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녀간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밭고랑은 다시 평범한 흙더미가 되었고 길가에 피어난 들꽃들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송노인의 가슴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따뜻한 불씨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라는 이름의 불씨였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사그락 사그락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송노인에게 수고했다고 이제 그만 편히 쉬라고 속삭이는 자연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송노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또다시 일찍 일어나 소여물을 챙기고 밭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어제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진 마음을 안고 말입니다. 그렇게 운곡 마을의 밤은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소란스러웠던 열기가 밤이슬에 씻겨 내려간 듯 운곡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더욱 투명하고 상쾌하게 밝아왔습니다. 동쪽 산마루에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옅은 안개가 춤을 추듯 흩어졌고 나뭇잎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들은 아침 햇살을 머금어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송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는데 지난밤의 깊은 잠 덕분인지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운 채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의 일이 꿈은 아니었는지 되짚어 보았으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황소 범범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나직하게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기 시작하자 사각사각하는 빗질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리듬감 있게 깨웠습니다. 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흥겹게 웃고 떠들었던 자리에는 희미한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지만 송노인의 부지런한 빗질에 그 흔적들은 하나둘 지워져 다시금 말끔한 흙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제의 영광과 흥분마저도 빗질로 쓸어내리려는 듯 구석구석 정성을 다해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송노인의 손길은 익숙하고 침착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그는 쌀을 씻어 솥에 앉혔고 뒤뜰 텃밭에서 뜯어온 싱싱한 시금치로 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자 집안은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 밥상 앞에 앉은 송노인은 수저를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 이는 왕의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땅을 일구는 농부로서 하늘과 땅이 내려준 곡식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는 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으나 송노인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길가에서 마주친 최서방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밭으로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극존칭을 써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송노인은 껄껄 웃으며 최서방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사람아, 어제 내가 그리 말했건만 또 이러는구먼. 자네가 이러면 내 소가 놀라서 뒷걸음질을 친다네. 제발 평소 하던 대로 하게나. 노인의 농담에 최서방은 머쓱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 눈빛에 담긴 존경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밭에 도착한 송노인은 어제 왕이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흙바닥에는 왕의 골룡포 자락이 쓸고 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밤새 분 바람에 흙이 덮여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를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결국은 이 흙먼지와 같은 것.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땅과 그 땅을 지키는 사람뿐이지. 그는 마음속으로 왕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을 지우며 다시금 쟁기를 잡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쟁기날이 흙을 파고드는 묵직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져 오자 비로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들뜬 분위기도 조금씩 가라앉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는데 자신들의 마을에 왕의 스승이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험한 말을 삼가고 서로를 배려하려 노력했으며 마을에 타진 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송노인이 가르치려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도덕 교과서이자 마음의 지주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선비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나 눈빛에서 풍기는 기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지도 않고 곧장 송노인의 집으로 향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그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던 송노인은 대문을 들어서는 나그네를 보고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나그네는 송노인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품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은밀히 보내신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전해드리고 오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송노인은 상자를 받아들며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권했습니다. 나그네는 물을 마신 뒤 전하께서는 궁으로 돌아가신 후 밤낮으로 정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의 가르침대로 밭을 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백성을 살피시니 조정의 분위기가 일신되고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르친 제자가 훌륭한 군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스승의 기쁨이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던 늙은 신하의 안도감이기도 했습니다. 나그네가 돌아간 뒤 송노인은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금은 보화 대신 기름진 흙이 담긴 작은 주머니와 귀한 연꽃 씨앗 몇 알, 그리고 왕이 직접 쓴 짧은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왕의 힘찬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씨앗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는 백년의 씨앗입니다. 궁궐이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맑은 정치를 꽃 피우겠다는 저의 다짐입니다. 부디 이 씨앗을 심어주시고 꽃이 피는 날 저의 마음이 스승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송노인은 서찰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황금 천냥보다 더 값진 왕의 마음을 확인한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 연못가에 정성스럽게 연꽃 씨앗을 심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한나라 임금의 굳은 의지인이라. 그는 씨앗 위로 흙을 덮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의 밭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왕의 꿈도 함께 자라게 된 셈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운곡 마을의 농사는 유례없는 대풍년이었습니다. 송 노인의 밭에서도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송 노인의 덕분이라며 기뻐했고 수확한 곡식을 서로 나누며 풍성한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송 노인은 수확한 곡식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깨끗한 자루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보내는 곡물이 아니라 제자에게 보내는 스승의 답례품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장사꾼 편에 그 자루를 들려보내며 백성들의 땀이 연근 결실이니 맛있게 드시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송 노인의 집 마당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이 한가해진 틈을 타 송 노인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운 경전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연의 이치와 사람 도리를 알기 쉽게 옛날이 아기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단다. 사람도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하는 법이야.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송 노인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찬 미래를 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운곡 마을은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가운데 송 노인의 방에서는 따뜻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에 밤을 구우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타닥, 톡. 밤 익어가는 소리가 정겨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곁에 둔 낡은 책을 펼쳐들었지만 글자보다는 그 행간에 숨어있는 세월의 의미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왕은 성군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며 자신의 황소 범범이는 외양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렁이던 과거의 회한과 미련들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소박한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산골 마을에서의 하루하루가 그 어떤 고관대작의 삶보다 가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송 노인은 구운 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으며 그 달콤함을 음미했습니다. 달다, 참으로 달아. 인생의 맛이 바로 이런 것이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겨울밤의 운치를 더해주는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졌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어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뉘인 송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봄날 밭을 갈던 풍경, 여름날 소나기를 피하던 원두막, 가을날 넉넉했던 황금 들판,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겨울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송노인의 의식을 꿈나라로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왕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과 신하가 아니라 그저 밭두렁에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는 다정한 벗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깊고 규칙적으로 변해갔고 얼굴에는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아이와 같은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운곡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산도 자고 들도 자고 바람조차 쉬어가는 이 깊은 겨울밤, 밭을 갈던 노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욕심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땀 흘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하다는 작지만 소중한 진실을 담은 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송노인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따뜻한 이불이 주는 포근함을 느끼며 복잡했던 하루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푸른 밭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평화와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당신의 꿈결 위에 눈송이처럼 소복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